CCTV 김호준의 뉴욕타임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호준 뉴욕타임스 2주 만에 다시 69회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누가 대본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써 있어. 개인 사정으로 잠시 방송을 쉬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누가 죄송해? 그렇게 사과를 하라고 이렇게 대본을 써놨어. 누구 맘대로. 그리고 오늘은 김외현 기자가 2부에 나오고요. 네. 김보엽 기자가 저 자리에 앉았습니다. 날로 떨어집니다. 게스트였다가 지금은 보조 진행자로 그러게요. 격화되었고, 예. 그리고 서영석 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총선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네, 안녕하세요. 나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다시피 닭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 닭은 어떻게 된 사연이냐면 김보엽 기자가 안철수 원장이 이번 총선에 어떤 식으로든 등장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어떤 식으로 등장을 하긴 할 거다. 라는 거를 내기를 걸었어요. 닭 배틀. 등장을 하긴 했기 때문에. 사야죠. 미니스커트로도 등장을 했고, 등장을 했기 때문에 닭을 사기로 했는데, 그 닭 내기를 했던, 그때 당시에 시청자, 방청객, 방청객에게 이 닭을 줘야 되는데, 너무 오래 지나가지고, 엉뚱한 분들이 지금 했고, 그날 약속을 했었는데, 전혀 상관없는 근데 분들이. 공교롭게도 네. 닭을 안 사니까 방송이 중단이 됐잖아요. 아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 방송을 안 했기 때문에 닭을 살 기회가 없었죠. 네. 한 번 있었죠. 제가 그날 바빠서 못 싸운 날이 있었잖아요. 그러네. 네. 별로 중요하진 않고. 어쨌든 지금 닭은 그래서 아무 상관없는 분들이 졸지에 거의 10만 원에 육박하는 닭을 방청객들이 먹어치웠어요. 좋아요? 네, 좋겠지. 제 출연료입니다. 딱. 자, 그렇고 오늘 광고는 뭐야? 광고요. 광고 먼저 하나요, 보통?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데 네. 광고 먼저 하자. 무공토 어깨 안마기. 그거 안 하기로 했어요. 그거는 김혜연 씨가 하고. 저는 좀 더 폼나는 거. 가오 안 나온다고? 리영희 선생님의 대화, 임원영 교수하고 같이 대담을 하신 책이죠.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글을 쓰는 나의 유일한 목적은 진실을 추구하는 오직 그것에서 시작하고 그것에서 그친다. 저도 그래야 되는데 양심과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정의와 책임이 사라져가는 부박한 시대에 다시 펴서 읽고 싶은 책. 사상의 은사, 지식인 리영희의 감동적인 자서전입니다. 대화, 부제는 한 지식인의 삶과 사상이고요. 이 책은 고난에 찬 한 개인의 역사이자 한국 현대사의 아픈 진실을 보여주는 생생한 기록입니다. 지식인으로서 생각하는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날까지 쫄지 않고 한 길을 가는 한길 출판사가 협찬했습니다. 잘하네. 책 판매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 책은 저도 읽어봤는데 이번에 나온 게 아니고 예전에 나온 책이에요. 이게 2006년인가요? 7년인가요? 그죠? 2005년. 5년입니까? 예. 재밌어요, 이 책. 이영희 선생님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한 번 뵙기도 했는데 이 책 나오기 직전에 인터뷰하느라고 뭐랄까 훌륭한 분이죠. 저희가 처음 회사 들어왔을 때 수습교육이라는 걸 봤거든요. 그때 이영희 선생님이 들어와서 강의를 하셨죠. 저희는 딱 이러고 졸면은 일어서라 그러고 타협을 잘 모르시고
실제 한결같이 사신 분. 책도 되게 굉장히 솔직해요. 읽어보면 네. 자기 실수나 자기 잘못에 대해서도 굉장히 있는 그대로 쓰셨고 재밌습니다. 이 책 자체가 두꺼운데 요렇게 말하는 것이 이 책 판매에 도움이 된다. 아니 실제로 재밌어요. 몇 세인가? 29세. 아 29세나 됐구나. 하여튼 그랬고요. 네. 자, 총선 막판의 여론 변화 추이, 총선 이후의 재정비 이런 얘기를 오늘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총선 막판 열흘간은 가장 큰 사건은 김용민 파문이죠. 네, 김용민 파문. 오늘도 우리 김용민 후보가 아니지 참. 우리 김용민은 왔다 갔다 합니다. 아침에는 우울했다가 아침에는 그런 얘기도 해요. 와가지고 형 뛰어내릴까? 그런 생각도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 1층에서 뛰어내려. 점심 때 밥을 먹고 나서 이 저희가 만든 카페 벙커에서 사람들이 인사를 받거나 막 힘이 생기고 또 새로운 계획에 눈을 막 혼자 세우고 그래요. 저녁 때쯤 되면 다시 우울해집니다. 벙커에는 매일 나오나요? 왜 나오죠? 네, 왔다 갔다 하고. 자꾸 일을 시켜야 돼요. 얼마 그 총선 이후 이틀째인가요? 그때 트윗으로 막 국민 욕쟁이 복귀 막 트윗으로 막 수십 개를 날린 적이 있죠. 제정신이 아닐 때. 그래서 제가 다음날 트윗 아이디어 비밀번호를 뺏어버렸어요. 네. 지금도 보유하고 있고 제가. 네. 왔다 갔다 합니다.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긴 하나 이 한 사람의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공격의 최대치를 받았기 때문에 회복에 상당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그래서 이 방송에도 다음 주는 한겨레 이 신문사의 결정이 어떠하든 복귀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만 다음 주는 방 청객 정도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나와서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왔다 갔다 해요. 예. 굉장히 막 활기찼다가 갑자기 우울해졌다가. 제가 대부분 틀렸지만 그거 하나는 맞췄네요. 안 나가는 게 좋겠다. 아니 그거는 우리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나쁜 선택이라는 걸 알고 선택한 거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김용민은 어쨌든 그런 상태이고 회복이 되면 또 여기 나와서 그래서 스스로를 요즘은 멘붕 김용민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글쎄. 네, 멘붕 영문으로 하면 또 MB예요. MB 김용민이라고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를 멘붕 김용민이라고 부르는 게 하루 이틀밖에 안 됐어요. 그 전에는 그 단어조차도 인정할 수 없었던 거야. 근데 스스로 그 단어를 쓴다는 자체가 회복이 좀 됐다는 얘기죠. 자기를 농담거리로 스스로 좀 삼을 수 있게 된 거죠. 그 전까지는 그것도 힘들었는데 아마 뭐 한 2, 3주 이내에 막 밥을 많이 먹이면 살도 많이 빠졌겠네요. 살 많이 빠져 10몇 킬로 빠졌어요. 그 짧은 기간에 10몇 킬로 빠지고. 여기 있는 여성 방청객들한테는 상당히 부러운 얘기입니다. 네. 개그를 치신 것 같은데. 도움은 안 됐습니다. 네. 실패? 네, 실패. 어쨌든, 우리 김용민은 회복되어 가는 중이고, 그리고 아마 이번 주말에, 원래 이제 저희는 조금 더 일찍 방송을 다시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김용민 선수의 상태가 균일하지 않아서 방송보다는 1주년 기념으로 우리 운동회나 하자. 그래서 저희가 고수부지에서 용민 운동회를 합니다. 용민 운동회를 하는데 종목은 좀 황당한 것들이 많고 그리고 낙선자들 같이 나와가지고 나는 왜 낙선했나 고백도 하고 자백도 하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다시 정신을 좀 차리려고 단체로 멘붕 회복을 위한 운동에 들어갑니다. 네. 운동회 오세요. 네, 근데 그것을 발표하는 자리였나? 아니면은 호회 6호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그 김용민 PD가 중대 발표를 한다 해가지고 중대 발표요? 네. 그 어느 날 그 인터넷에 보니까 검색어에 김용민 중대 발표 이렇게 떴더라고. 나 도대체 뭐야 해가지고 봤더니 언제요? 아마 어제였어요. 어제죠. 네, 예. 네. 어제 방송을 냈어요. 어제 새벽에 갑자기 녹음했어요? 새벽에 녹아내버렸어요. 바로 아이 짧아요 호에. 5분짜리. 야 갑자기 밤에 야 운동회 하자. 그래서 그래 운동회 하자. 그래서 방송을 내고 이번 주 일요일 날 네. 오후 3시에 잠원지구 네. 트랙 경기장 고수부지에서 아무나 오시면 됩니다. 격하는 운동은 어차피 없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날에는 정봉주 의원 뭐 하루 외박 이런 거. 아유 썰렁해. 그러면 좋겠는데.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진보당이랑 민주당의 낙선자들 중에 일부와 함께 대표 낙선자 김용민 선서도 하고 대표 낙선 선서도 하고 여러 종목 아무나 하이를 신고도 할 수 있는 종목을 여러 가지 하고 나서 그리고 저희가 짜장면을 쏩니다. 그때 오신 분들에게 너무 많이 오시지 마. 우리가 쏘는 아무래도 짜장면 다 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글쎄. 최선을 다해 쏠 생각이에요. 짜장면을 쏘고 운동회 한 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다시 방송을 하고 중대 발표는 지금 미리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대단히 중대한 발표인데 김용민과 관련된 재밌다. 궁금하다. 그럼 오세요. 오란 얘기지. 아무나 참석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날 가면 중대 발표를 를 들을 수 있죠.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현장에서 운동회 끝난 다음에 할 거거든요. 중대 발표. 그럼 저는 가도 컴퓨터 들고 가야 되겠네요. 중대 발표는 짧아요. 컴퓨터 안 들고 가도 바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조중동과 또 여러 언론에서 총선 막판에 김용민 단독으로 15석을 날려버렸다고 하는 주장이 있죠. 그 주장에 대해서 한번 바로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우리가 얘기해봐야 누가 믿어? 다 변명이라고 생각하지? 좀 기다렸어요. 흥분이 가라앉고 정신이 돌아올 때까지. 그래서 모든 얘기가 다 나올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이제 마침 당시 데일리로 전국 조사를 하는 여론조사기관이 별로 없어요. 데일리로. 보통 의뢰를 받아서 그 의뢰 여론조사를 해주거나 특정 후보는 자기 지역구 조사를 하거나 아주 전국적으로 뭐 지역구의 후보들의 여론조사 추이를 계속 하는 데가 별로 없는데 리얼미터는 원래 그걸 했어요. 원래. 그래서 그 추이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리얼미터의 대표 이택수 사장을 모셨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랬어? 김영민 15석을 날렸어요? 그랬어? 저희도 4월 12일 날 총선 다음 날 유권자들한테 사후조사라고 항상 저희 조사기관들이 해요. 왜 여당이 승리했는지 야당이 패배했는지 조사를 했는데 뭐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조사기관들은 모두 막말 파문이 가장 높게 나타났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막판 일주일 동안 쏟아낸 그 보도의 총량으로 보자면 어떤 총선에서도 한 후보에 그만한 뉴스 분량을 쏟아낸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저희도 그렇게 발표를 했지만 이 막말 파문을 가장 많이 꼽은 분들은 새누리당 지지층과 선진당 지지층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그쪽 정당의 지지율이 높단 말이에요. 선거 다음 날 또 했기 때문에 밴드웨건 효과도 저 반영이 되고요. 반면에 민주통합당과 나는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후적으로 요인을 찾자면 가장 인상에 남은 사건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죠. 실시간으로 그때 물었으면 또 모를까. 그래서 15석이 날라갔다고 먹은 거 아니야, 우리 김용민 선수가. 말해도 돼? 손 들고 얘기해.
그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지지층은 반면에 민간인 사찰 문제를 가장 많이 꼽았고요. 그래서 이 사후조사를 통해서는 명확한 그 유권자들의 그 판단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전에 조사된 일간 조사에서 저희가 지지정당하고 어느 정당의 후보에게 투표할지, 그다음에 비례대표는 어느 정당에 투표할지 세 가지를 항상 물었었어요. 근데 유권자들이 굉장히 현명한 게 이 세 가지 곡선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선거가 끝나고 김용민 후보는 저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친한 관계는 아닙니다. 알고 있는 사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김어준 총수가 예전에 공중파 라디오 이제 방송 진행했을 때 같이 출연했던 패널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시사 돼지에서 이제는 거의 시사 희생양이 되고 있는 총선 희생양이 되고 있는 양은 안 어울리는데. 이제 희생되지 그러면. 그 스케이프고트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사안이 터졌을 때 스케이프. 네, 이제 모든 화살을 김용민한테 돌리는 거예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해석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저희가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D-6 동안은 여론조사 공표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이 데이터를 자세히 보지는 못했어요. 선거운동 기간 기간에는. 동안에는. 왜냐하면 저희도 이제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클라이언트들이 있잖아요. 언론사들도 있고 또 후보들도 있는데 이 노원 갑도 물론 이제 저희가 봤던 지역이긴 하지만 이 전체적인 판세를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말씀드린 세 가지 차원, 지지정당, 그다음에 어느 정당 후보한테 투표할지, 비례대표 정당 지지를 봤더니 곡선이 하나가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유권자들은 이미 한 여론조사기관의 그 결과에 의하면 3월 말까지 10명 중 8명이 지지 후보를 결정을 이미 했어요. 나머지 2명가량이 어느 후보를 찍을지 고민을 하고 있던 그런 상황에서 이 민간인 사찰 문제가 터졌고, 그다음에 막말 파문은 4월 3일부터 좀 여론이 좀 이렇게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고 4월 4일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래프를 보니까 그래프를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게 제가 뭐 좀 쓴 것도 있고 한데 그리고 조사 방식과 규모 그것도 말씀해 그거는 주세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급격하게 곡선이 올라가고 있는 이 부분이 새누리당의 곡선이 4월 이때가 이제 3일이에요. 3일을 기점으로 해서 새누리당은 지지 후보를 이제 거의 그 결정하는 과정에 있고요. 민주당 그 지지율은 답보 상태입니다, 이때. 그러니까 후보를 결정해야 될 시기가 왔는데도 막말 파문 터지고 민간인 사찰은 역풍이 불고 그래서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박스를 쳐놓은 건 이 유권자들이 마음의 표시를 좀 빨리 정해야 되는데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민주당 지도부에서 명확한 입장을 내세우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4월 한 6일, 7일 뭐 이 후반에 갈수록 지지율이 약간 회복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때 민주당 지도부나 아니면 낙검수의 삼두 퍼레이드나 이때 등장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이미 표심을 결정한 사람들은 다시 물론 표심을 변경할 수도 있죠. 근데 이 물건을 샀는데 이 물건을 만든 그 제조사에서 명확한 입장을 안 내주는 거예요. 일종의 AS를 해줘야 되는데 이 물건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공격하는 또 경쟁회사에 이제 공격이 있는데 그런 대응이 없었던 거 3, 4일 동안. 며칠 조용했죠. 공식 대응이 3일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낙검수에서도 김용민 후보에 대한 입장을 그때 비슷한 시기에 이제 내세웠고 공세를 시작한 거는 마지막 일요일이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요일 다음에 월화밖에 안 남았었잖아요. 그때 회복하기에는 너무 시간적으로 늦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박스에서 보시듯이 김용민 그 후보의 막말 파문이 터진 이후에 격차가 벌어지지가 않고 계속 유지가 됐었어요. 6.9% 안팎 정도로 계속 유지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사후조사에서 또 나타났던 결과대로 김용민 때문에 이 야권이 패배했다. 이거는 좀 무리한 추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김용민 때문에 올라갈 곡선이 뭐 못 올라간 그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3, 4일 동안의 그 여론의 흐름이 변할 수 있는 그 박스 기간에 민주당 지도부의 어떤 대응이 공식적으로 없었다. 이 부분을 제가 지난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 올렸던 글의 주요 내용이죠. 이게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의 선거 이 기술상의 문제, 이게 스킬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이제 차이가 있다고 그러는데 바로 이게 그것을 보여주는데 보면은
새누리당의 곡선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시점이 언제냐면은 오히려 민간인 불법 사찰이 터질 때예요. 그렇죠. 이 터진 것을 계기로 해서 새누리당의 지지자들은 야 이러다가는 정말로 종북 빨갱이들이 먹겠구나라는 그런 위기의식에 표가 결집이 되고 거기서 또 청와대에서는 그게 참여정부 거다 이런 식으로 역공을 가하고 이런 것들이 새누리당의 지지도를 올라가게 만드는 요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반면에 민주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에 명확한 입장을 예를 들어서 김용민을 아웃시킨다든지 아니면 안고 가겠다든지 미리 이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면은 지지자들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어떻게든 올라가든 내려가든 뭔가를 할 건데 방금 얘기했다시피 리얼미터 이 대표가 지적했다시피 그런 입장 표명이 늦는 바람에 횡보를 했고 그게 결국은 막판에 표차를 좁히는데 시간적으로 모자랐다.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그래서 이걸 바꿔 얘기하면은 유명인 때문에 15석, 20석을 날렸다는 것은 상당히 과대포장된 주장이라고 봐야죠. 악재였던 점은 분명하지만 선거라는 게 한두 가지 요인으로 승패가 결정나는 게 아닌데 그거를 김용민 때문이다 이렇게 하기는 무리가 있고요. 또 반대로 제가 이게 만약 민주당 의원 주장이면 조금 의심할 텐데 새누리당의 낙선자가 얘기를 한 것 중에 그럴듯하다고 한 얘기가 낙곰수 벨트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울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경기도 의석이 대부분 민주당이 당선이 됐습니다. 이번에 한 3석 빼놓고 고향 그쪽하고 몇 군데 빼놓고는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쪽이 다 서울 강북을 둘러싸고 있는 데가 다 이겼죠. 강남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남은 과천, 강동 과천 쪽이지. 의왕 그래서 강동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한 열 몇 개가 있는데 12개 정도 될 겁니다. 그 중에서 한 두세 군데 빼놓고는 민주당이 차지를 하는데 그게 예전에는 김상곤 벨트라고 불렸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살던 30, 40대 직장인들이 부동산 값이 올라가니까 서울 바깥으로 밀려나갔고 이 양반들이 김상곤이라는 진보적인 교육감을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거기에 하나 더 추가가 된 게 출퇴근 시간이 길잖아요. 그래서 1시간 빨리 나오고 1시간 늦게 들어가고 스마트폰 가지고 낙곰수를 듣는 젊은 그 직장인들이 많다. 자기는 정말 선거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낙곰수 때문에 떨어졌다. 그 벨트가 낙곰수 벨트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다 동의할 수 없고요. 왜냐면은 그런 사람도 있죠. 당연히 출퇴근할 때 지하철에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그걸 듣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추정들을 하는 비평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통근족, 30대 직장인 통근족들이 이 열풍을 주도하고 있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는 주기적으로 내부 조사를 하거든요. 보면은 집에서 들어요. 다수가. 그래요? 절반 가까이가 집에서 듣고요. 그 다음이 사무실입니다. 그 다음이 영업장. 자기 자영업자면 영업장. 그 다음이 자가용이에요. 대중교통에서 듣는 게 제일 낮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추정이고 추론인 거죠. 그리고 서울 지역 성취율이 더 높아요.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소위 이제 서울에서 밀려난 중산층 이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층보다는 자기가 중산층이나 혹은 돈을 잘 버는 사람이다. 자기는 고학력에 이런 사람들의 비율이 더 높습니다. 청취자분에. 그러니까 그것도 추정이고 추론인 거죠. 물론 낙곰수 때문에 그만큼 됐어요. 하지만 그것도 한 각도의 해석이지. 그렇죠. 네. 그것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고. 아니, 그 낙선자의 주장은 맞지. 낙곰수 덕분이라고 봐야지. 그 출퇴근하는 출퇴근과 관계없이. 네,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친 건 있으나 전체 청취자분으로 비하자면 포지션이 한 10% 내외. 그러니까 생각만큼 우리가 흔히 떠올리길 지하철 안에서 직장인들이 이어폰 꽂고 이걸 듣고 있다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수다라고
라고 생각하는데 집에서 듣습니다. 다수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이제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하니까 실제로 네. 듣는 사람이 많이 있긴 있어요. 그건 사람이 그만큼 많기 때문입니다. 듣는 사람이. 듣는 사람의, 그리고 듣는 사람의 분포가 생각처럼 야권에 몰려있는 게 아니고요. 이 한나라당 지지자들도 10% 이상, 20% 가까이 들어요. 의외로, 주기적으로. 물론 민주당 지지자도 있지만, 진보당 지지자들의 청취율이 대단히 높고, 실제. 그러니까 민주당이 코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청취자의 핵심이. 그러니까 그 통계를 모르니까 여러 가지 추정과 이야기들을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 그러니까 그 머릿속에 있는 인상들, 뭐 지하철에서 이어폰을 꽂고, 그건 예, 통문적인 주류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인상이다. 근데 이제 이 그리고 가정주부, 자영업자들의 비율이 대단히 높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집에서 30대, 40대 주부들의 청취자분이 있는 거죠. 아니 그 상식적으로 한 2시간 되는 프로그램을 다시 다 들을 얘기로 돌아가죠. 약검수 얘기 너무 길어져 버렸어.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 데이터를 저도 선거 끝나고 나서 이 데이터를 봤어요. 이 간격에 대한 이야기는. 그때 우리가 선거 전에 그 저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불법 사찰. 민간인 사찰 문제는 이 총선에 유리하게 작용하지도 않고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다. 야권에 유리하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안이 너무 자잘하게 분해돼서 사안의 본질에 대한 이해도 잘 안 되고 이슈 피로도도 너무 높고. 근데 이 그래프를 보면 놀라운 점이 이 정도까지 효과를 발휘할지는 몰랐는데 그 불법 사찰 문건을 공개한 그 다음날 이 거의 여권이 약간 우세하긴 했지만 조금 뭐 1, 2% 정도 우세하던 이 시기지. 예, 이 지지율이 갑자기 확대죠. 여권은 확 뜁니다. 한나라당 쪽은 확 뛰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쪽은 약간 떨어져요. 이 현상을 논리적으로는 또 일상적인 감각으로 설명하기 힘들거든요. 그 네? 비일상적인 감각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그때 불법 사찰 문제를 이런 식으로 가면 이게 역풍의 소재가 된다고 계속 생각했어요. 생각해보면 저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매번 선거에서 결정적으로 이 진영에 불리할 거라고 생각하는 소재들은 항상 전혀 다른 기회를 그 반대 진영에 줬어요. 예전에 그것도 그랬죠. 도청. 그렇죠. 초원복집 사건. 네, 초원복집. 끝났다 했거든요. 거꾸로 역풍이 불었지. 역풍이 불었어요. 혹은 그 노무현과 그 정몽준의 단일화 파기 선거 직전에 끝났다 이쪽에서 정말 큰일 났다고 했는데 역으로 그렇지. 그것이 막판에 소위 문자로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역할을 한 것이고 불법 사찰도 여당의 지지자를 결집시킨 거죠. 거꾸로 결집시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쪽에는 이 이슈가 너무 인수분해가 돼가지고 이슈의 정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저쪽에서 80% 그리고 이 보수 진영은 그 아주 인간의 공포를 잘 다룹니다. 뭐를 자극하면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겁먹는지. 그래서 얘네들은 자기들한테 불리한 사안을 자기들의 진영을 결집시키는 소재로 재빨리 전환시키는데 아주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죠. 네. 그래서 이거를 자기 지지자를 결집시키는 소재로 쓰며 그 야권에서 한 달 내내 쏟아냈던 뉴스를 다 뭉개고 한마디 워딩으로 다 뒤집어 버렸어요. 80%는 노무현 때 한 거다고. 사실이 아니죠. 완전 사기죠. 사실이 아닌데도 기댈 명분이 되는 거죠. 야권에. 그렇게 써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김용민 파문이라고 해주세요. 김용민 파문. 김용민 파문이 탁 터지면서 우리도 놀랬죠, 일단. 몰랐기 때문에. 당사도 몰랐고, 우리도 몰랐고, 다 놀랐어요. 둘 중에 하나의 기로에 섰어요. 사퇴하느냐, 아니면 끝까지 가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맨 처음에는 사퇴를 생각했어요. 야, 이거 너무 사건이 크다, 내용이. 네가 기억을 하던 기억을 하지 못하던 그때 여자 작가가 있었어요. 그게 여자 작가가 썼던 쓰지 않았던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거는 아무 소용이 없고 결국은 이 사안 앞뒤를
잘랐네 말네 뭐 문맥이 있네 없네 이건 중요하지 않고 이 워딩은 끊임없이 재생산돼서 선거 끝날 때까지 써먹힐 거기 때문에 더군다나 전화 주지는 이 매체의 속성을 아주 잘 알기 때문에 이거는 하루 이틀 있다가 잠잠해지거나 그럴 수 없다. 김용민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써먹을 것이고 더군다나 그게 한 지역구의 후보가 아니라 낙곰수로 상징되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죽여야 하는 저쪽에서는 이거보다 좋은 소재가 없어서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 그래서 맨 처음에 얘기한 건 셋이서 사퇴였어요, 당연히. 사퇴를 해서 이쪽에 부담을 주지 말자. 근데 이제 두 번째, 그리고 그런 옵션을 하나 생각을 했고, 이거 우리가 처음 얘기하는 건데. 나는 꼼수다에서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셋이서 하면 변명 같잖아. 여기는 아닌 척하고 할 수 있잖아. 그래서 네. 그게 첫 번째예요. 그 내막을 아무도 모르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결정을 하지 않고 끝까지 가기로 결정을 했던 것은 우선은 만약에 우리가 사퇴를 한다고 치면 한다고 치면 굉장히 이게 선거는 굉장히 비일상적인 감정이 격돌하는 거거든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일본하고 한일전을 할 때 합리적인가요? 쟤네가 하는 정상적인 태클도 다 죽일 놈이에요. 응? 이쪽에서 하는 과격한 반칙도 잘했다고 다 되는 거고. 그런 것처럼 대단히 비일상적인 감정의 전선이 딱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퇴를 했어. 그러면은 이 연결되는 감정선이 단절이 일어나요.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몰라요, 우선. 그거는 그 선거 국면, 지금 되돌아보면 또 잘 모릅니다. 그 안에 들어와 있을 때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 열패감과 상실감도 있어요. 이건 논리적으로 설득한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 투표하러 안 나올 수 있다 이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그거 단순히 그렇다기보다는 물론 결과로는 그렇게 지어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고 선거라는 게 기세 싸움이거든요. 도덕적인 대결이거나 뭐 합리성의 대결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기세 싸움이에요. 근데 그렇게 한번 탁 물렀으면 예를 들어 사과하거나 물러서고 나서 선거를 이기는 경우는 없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어 추미애 의원이 3보1배를 수천 번을 해도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 포지션으로는. 그러면 그 기간 6일 동안 민주당이 이것을 국면 전환시킬 그 능력이 있는가.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미디어를 통해서 그 의미를 자기 지지자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가. 그것도 대단히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는 거꾸로 나가서 그러면 사퇴한 다음에 나는 꼼수다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있느냐. 이 국면에서의 역할이. 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기 시작했는데, 근데 우리 결론은, 그때 결론은 뭐였냐면, 민주당이 이 국면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예를 들어서 문대성 가지고 공격하거나, 혹은 당시 소재들 있지 않습니까? 문대성 후보를 공격한다고 한나라당 지지율이 안 떨어져요. 이 김용민으로 공격한다고 민주당 지역구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쪽도 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역전의 모멘텀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평행선에 뭔가 결정적인 우리가 생각한 소재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김용민 네가 피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다. 피투성이가 되고 그러면 모든 작용에는 반작용이 있으니 주말쯤에는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근데 이제 그거를 김용민한테 요구할 수는 없죠, 우리가. 죽으라는 건데. 응? 큰 몸으로 계속 칼 맞아라. 어쨌든 그 결정은 그렇게 해서 내려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방송을 금요일 날 올리기로 했는데 왜냐면 노출인 무슨 이벤트들을 만들었고 근데 금요일 날 방송에 못 올라갔죠.
그 못 올라가는 과정에 우여곡절이 많아요.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래서 그래. 그나 참 안타까워요. 저도 안타까워. 그래서 그게 월요일 올라갔거든요. 저희 방송이 청취자분에게 도달하는데 총 일주일이 걸립니다. 보통. 한 사이클이. 그게 공중판처럼 무조건 뼈로 뿌려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시간에 맞춰서 다운받는 거기 때문에 통상 일주일이 돼야 한 1000만에 가까운 사람이 다운로드를 받는데 이틀밖에 없기 때문에 선거기간에 이틀이면 많이 해봐야 300~400만밖에 못 받거든요. 그래서 4일을 잡았어요. 선거니가 더 빨리 받을 것이다. 그래서 금요일날 이 방송이 나가기로 했었어요. 그 결론이 그렇게 정해졌어. 근데 이게 그 결론이 바뀌고 대표님이 시간이 없으시다는데 아, 준비하신 얘기를 좀. 자, 또 그래서 네. 결론은 결론은 뭐야? 그겁니다. 이 김용민 파문은 저도 원래 막말 파문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야, 그러니까. 김용민 파문을 해줘. 네, 김용민 파문은 험한 말 파문. 그 비례대표에는 영향을 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두 석 정도 영향을 미쳤죠. 이 그래프를 보면. 근데 각 지역구의 총선 후보를 결정하는데 가령 뭐 영등포 그 갑에 을이죠. 권영세 의원하고 신경민 후보를 놓고 고심을 하는 어떤 영등포 이제 을의 주민이 김용민 때문에 신경민을 찍을 걸 권영세 찍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권자들은 나름대로 각 지역구의 후보를 놓고 고심을 하고 있던 차였었어요. 근데 김용민 파문이든 문대성 파문이든 이거는 지도부가 어떻게 이 위기를 이제 겪어내느냐 이런 부분들을 대응하느냐. 보고 대응을 하느냐. 근데 너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 4일 동안에 그 지연 시기가 굉장히 길었다는 거죠. 요즘 이제 그 스포츠를 많이 보니까 스포츠로 예를 들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때 박지성 그 선수가 이제 출전했어요.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보죠. 제2의 국대니까. 근데 만약에 맨유에서 그 수비 실책으로 골을 몇 골 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이 시청자들은 퍼거슨의 이 표정을 봅니다. 그리고 껌 씹는 그 속도까지도 봐요. 그 정도로 이 감독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선수 교체 하느냐 마느냐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민주당의 한 선수가 지금 굉장히 내상을 크게 입었는데 어떻게 할지 결정을 못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결정이 나오는 데까지 한 3, 4일 걸렸어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은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었고 비례대표에서는 출렁거리는 그 그래프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비례대표가 이번에 민주당이 한 21석 정도 됐을 거예요. 21석. 예, 그럼 한 23번, 24번 되시는 후보, 그분들은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은 겁니다. 그분들이 화를 내야 22번과 돼요. 24번이 3번이 김용민에게 와서 화를 내야 되는 거죠. 예, 23번, 24번 그분들이 와서 화를 냈었어야죠. 근데 정작 화를 내는 분들은 충청, 강원에서 낙선한 분들이 굉장히 화를 많이 내셨어요. 근데 그건 사실과 달라. 그래프를 보니까 특히나 대전, 충청, 강원에서 이 막판에 그래프가 많이 회복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이제 체감하는 것과 그래프는 다르게 나타났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야권이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면밀히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저희가 이번에 제시를 해드린 거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나 반성이 없으면 야권은 제가 볼 때는 대선에서 어렵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게 좁혀지는 게 우리가 절대로 사퇴하지 않는다라고 입장을 말하고 그리고 방송에 내고 선두 노출이라는 이벤트를 하고 건재하다는 걸 보여주고 그동안 이게 김용민 심판이 아니라 이명박 심판이라는 프레임을 던지고 그때부터 확 좁혀져요 다시 이게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안타깝지.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어제 박근혜 대 안철수 양자 대결 구도가 총선 이후에 박근혜가 8개월 만에 안철수를 앞서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2주 연속 박근혜가 안철수를 앞섰어요. 근데 어제 안철수가 다시 박근혜를 앞섰습니다. 지금 10일 좀 더 지났잖아요. 10일 지났는데 왜 그런가 하면 광우병 문제가 터졌어요 어제. 근데 광우병 문제는 그 온 국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문제잖아요. 아까 김용민 파문 나타났을 때 영등포 을 지역구는 별 그다지 큰 문제는 아닙니다 이거는. 근데 광우병이 터져버리니까 굉장히 유권자들은 흔들린다는 거죠. 이런 큰 이슈였다면 뭐 민주당 지도부의 탓할 뭐 그런 상황도 아니었을 것 같아요. 글쎄, 그 예. 캘리포니아 소가 말이에요. 4월 한 7일쯤 병에 걸렸으면 아주 뒤집어졌을 건데. 그러니까 예, 새누리당은 굉장히 운이 좋은 겁니다. 이게 광우병 사태가 열흘만 먼저 나서도 보름만 먼저 터졌어도 게임이 끝났다는 거죠. 근데
이 소와 돼지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 시사 돼지는 그다지 영등포울 오늘이 지역구에 바라진다. 영등포울 지역구 국민들한테 별로 영향을 못 미쳤다라는 그래프가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보면 좀 한탄스러운 게 진짜로 사명이 그냥 아깝고 금요일 정도에는 그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 사실 주말에 다시 시작됐어요. 뭔가가 대단히 긴박한 상황이 금요일 정도에 마무리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금요일 날 방송에 나갈 예정이었는데 다시 백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백스토리 좀 있죠. 예, 그래서 공개하세요. 여러분들이 아는 왜 사퇴 권고하였으나 끝까지 나오고 하는 그 성명이 나오는 과정에서의 대단한 우여곡절이 있죠. 그러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한 이틀 정도 더 빼먹었죠. 근데 나 이 그래프를 보면서 느낀 게 이런 게 김영민 파문의 효과가 야당 지지자들을 철회하게 만들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여당 지지자들을 결집한다는 효과가 있었다고 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거는. 이게 이제 사실 이번 그 4.11 총선은 사실 새누리당으로서는 최상의 환경 속에서 치러졌어요. 사람들이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이 지상파가 파업을 했습니다. 파업을 그렇죠. 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 각하 헌정 방송이 다 돼버렸어요. 기자들이 현장에 있으면은 차마 그렇게는 못 만드는데 이제 아주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가지고 지상파가 완전 이 이명박 헌정 방송이 아니고 박근혜 헌정 방송이 됐습니다. 이게 조중동하고 연결이 되면서 상당한 파괴력을 불러일으키고 그건 명백한 사실이죠. 그게 이제 야, 내 투표장에 안 나가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고령층의 이 새누리당 지지자들을 대거 끌어냈다. 그게 결국은 그렇게 김영민 험한 말 파문으로 야당 지지자들을 마이너스 효과는 별로 없었지만은 여당 지지자를 플러스 효과를 했다는 그런 게 있고 그 배경에는 김영민 파문 자체가 아니라 이번 선거가 갖고 있는 특수한 미디어 환경 그게 저는 아주 결정적이라고 봐요. 그게 이제 그 점을 또 얘기해 보자면 조중동이 의제 설정하는 능력을 상실한 건 분명해요, 이제. 그렇죠. 근데 이게 지상파하고 결합을 하니까 대단하니까. 새로운 패키지가 등장한 거죠. 네. 완전 이게 새로운 패키지야. 네, 왜냐면은 조중동이 예전에는 그 힘이 셀 때는 조선일보가 기사 하나로 특정 정치를 날릴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얘네들이 다 뭉쳐서 똑같은 기사를 마구 쏟아내도 전혀. 선거 전체 판세에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데 그런데 여기다가 영상이 방송 3사와 YTN의 영상을 특히 KBS. 이 세 곡 김용민 파문을 그 뉴스로 세 곡 연속으로 낸 적도 있어요. 이거는 보도에 ABC를 완전히 어긴 건데 세 곡질 내고 그리고 사퇴 권고 그런 이야기는 드라마 중에 속보로 나갔어요. 드라마 중에 속보로 나갔어요. 예, 드라마 중에. 북한 핵실험하고 거의 파괴력이 사퇴도 비슷한. 아니고 사퇴 권고. 나만 돼지 실험이야. 속보로 드라마 중에 나갔다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소위 조준동 프레임을 고스란히 지상파 무한히 뿌려댈 수 있었던 적은 과거에도 없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 두 개가 결합할 때 파괴력을 확인한 셈인데, 근데 이제 그걸 그래서 저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런 정도로 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번 총선이 박근혜에게 종잣돈을 마련해주는 선거의 의미라는 걸 보수 지지층들이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보수 55%라고 하는 투표율에는 그 대선에 나올 보수 지지층들의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미디어 환경도 그랬고 선거의 성격도 야당이 그런 주자가 안 보였던 반면에 선거의 성격도 분명히 보수 측에는 이해를 시켰고 부활절이라서 보수 종교계도 다 동원이 돼서 제가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이만큼이 지금 박근혜와 보수 진영이 동원할 수 있는 최대치구나. 그냥 지금 단순 숫자로 진보 진영이 득표수를 다 합치면 이겼다. 이거는 맞는 분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대선에서는 대선의 룰이 다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선거에 선거를 지금처럼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선거를 지금처럼만 하도 왜냐면 이거는 야당이 원래 유리한 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이게 보수 진영이 낼 수 있는 베스트를 낸 선거였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최대치를 끌어냈죠. 뭐 노인도 끌어내고 종교계도 자극하고 그다음 여성들도 그리고 지상파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그리고 이제 지고 있다고 끊임없이 말하고 이기고 있음에도 자극하고 이기고 있었잖아. 이기고 있었는데 이게 공표기간 금지기간이니까 몰랐죠. 사람들이 대중들은 몰랐고 그리고 이게 불법 사찰 때문에 확 거꾸로 야당이 그러니까 이게 여권이 결집했다는 것도 10% 가까이 차이가 나게 그것도 몰랐죠. 한 말씀 해도 되죠? 손 들고 가세요. 예. 이 D-6 이 선거법은 공직선거법상 108조인데, 이건 없어져야 됩니다. 이 지난번 6.2 지방선거 때도 유권자들을 혼란스럽게 했던 게, 당시에는 오세훈 시장이 굉장히 이제 겨우 신승했죠. 0. 몇 프로 차이로. 근데 그때도 유권자들은 속은 겁니다. 굉장히 많이 이기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거는 새누리당한테도 피해를 준 거예요. 새누리당 유권자들도, 당시 한나라당이었죠. 많이 이기고 있으니까 투표하러 안 간 분들이 많습니다. 보수층이 이완됐죠. 반면에 진보 진영은 굉장히 결집해서 6.2 지방선거 때 이미 그 내년에 있을 12.6 보궐선거나 이런 그 조짐을 만들어줬어요. 토대를 만들어준 거고. 반대로 이번은 거꾸로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야가 합쳐서 D-6 이 선거 여론조사 공표 금지법은 없애줘야 됩니다. 이거는 차라리 옛날처럼 한 달 전부터 못하게 하던가. 아니면은 아예 완전히 풀어줘야 외국에는 없거든요. 완전 거의 풀어줘야죠. 없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없애줘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뭐 밴드웨건 효과나 여러 가지 뭐 부작용 때문에 막고 있는데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저는 어느 나라 유권자보다 굉장히 이 수준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이 선거 결과 보면 항상 그래요. 굉장히 수준이 높은 그런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이 미디어 관련돼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SNS의 이제 좀 한계에 대해서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SNS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대중매체, 매스미디어가 어느 정도 프레임을 짜주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확대 재생산하는 그 기능으로 이번에 좀 제한이 됐던 것 같아요. 가령 강원이나 대전, 충청 같은 경우는 사실 관심 지역구가 별로 없었어요. 세종시 외에는.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세종시는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랬죠. 이해찬 대 심대평은 많이 보도가 됐는데 그 외 지역은 별로 여론조사가 발표 안 된 적들이 많았었어요. 그 외에 이제 수도권이나 그 PK, 낙동강 벨트 쪽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이 관심은 모두 이제 그쪽으로 쏠려 있었죠. 그러니까 야권은 여러 가지 악재들 때문에 뭐 막판에 힘들어진 상황에서 그 유력 대권 주자인 문재인 이사장은 사실 부산에 묶여 있었어요. 묶여 있었죠.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이 집중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었고 SNS도 강원, 대전, 충청은 좀 이게 관심 박지역이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20, 30대 투표율도 그 지역에서 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김용민 후보의 막말 파문 때문에 모든 것으로 집중되는 거는 좀 불합리하다라는 좀 측면이고요. 네, SNS든 뭐든 총선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총선은 모든 지역구가 총출동하는 건데 어차피 관심 가는 지역구들만 볼 수밖에 없다. 언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총선의 결과를 놓고 언론이나 SNS 다 공이 마찬가지인데 뭐 과다 아니다라고 논하는 거는 좀 웃긴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리고 또 저 한마디 하고 싶은 이 미디어 환경과 관련해서 한마디 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조중동 김재철을 끝까지 사퇴시키지 않는 것도 이럴 때 써먹으려고 하는 거였는데 근데 조중동이 의제 설정 능력을 상실했지만 여기에 지상파가 딱 달아붙었더니 힘이 세더라 하는 데서 그 힘이 센 부분의 본질이 뭐냐면 저는 그게 여론을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선거에서. 이번 선거에서도 보면 불법 사찰 문건 공개나 막말 파문, 김용민 파문이 실제 각 진영의 지지자들을 떨어뜨리거나 높이거나 예상과 다르게 정반대로 작동한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패키지가, 새로운 패키지가 실제 여론을 크게 움직여서 힘이 세다기보다는 무서운 지점은 뭐냐면 선거를 치르는 지도부 혹은 의사결정권자들이 여론에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는 두려움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민주당 지도부를 이 과정에서 그리고 김용민 파문과 관련해서 지켜보면서 의사소통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켜본 결과 그것이 주는 가장 큰 효과는 실제 개개의 지역구의 그 유권자들이 아니라 지도부다. 얘기했을 때 이 그래프도 증명하고 있는 게 자기 지역구의 후보를 바꾸거나 하진 않는단 말이죠. 보면. 그리고 오히려 계기가 주어지면 거꾸로 전체적인 결집도 올라가고
마지막에 좀 올라갔지. 그러니까 이건 근데 일요일을 지나면서 올라간 거거든요. 방송도 나오고 뭐 그러니까 아깝다는 거야. 하루나 이틀만 빨라도. 이틀만 빨라서도 조금 더 좁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사실은 저는 제가 가늠할 수 없었던 것이 마지막 순간에 가늠할 수 없었던 것이 이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가늠할 수 없었던 건 뭐냐면 평소에는 일주일인데 이틀이라면 혹은 3일이라면 어느 수준으로 이것이 도달할 수 전파가 있고 될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그걸 몰랐고 이틀도 일주일과 유사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격차가 좁혀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물리적으로 안 됐다. 이틀만으로는 안 되더라. 결과를 보니 그런 것도 그러니까 소위 나는 꼼수다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혹은 할 수 있는 일의 속도 영향을 미치는 범위 이런 걸 확인하는 것도 있는 거죠. 다음 대선을 위해서는 좋은 경험을 했네. 그렇죠. 그런 좋은 경험을 하기도 했는데 근데 이제 진짜로 무서운 지점은 그런 것 같아요. 비주얼로 계속 보니까 방송으로 나는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민주당 지도부나 의사결정권자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유권자들이 저게 크게 영향을 받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 그 불안이 결국 이런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 불안이 가장 무서운 지점이더라. 겪어보니.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그 정당의 지도부 영향이 중요해지는 거죠. 이번에는 사실 새누리당하고 민주통합당은 지도부 영향의 차이가 컸어요. 그건 그래요. 그렇죠. 한쪽은 일진이 나오고 한쪽은 이진들이 잔뜩 있었잖아요. 그 영향은 정말 컸다고 생각해요. 선거 평가를 아주 정교하게 해야 이제 대선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두 가지 제가 진행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하나는 이 마차를 끌고 가는 말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한 마리 빠지면 좀 채찍질하고 이런 식으로 다독이면서 가야 되는데 민주당은 말 하나 얘기되는 거 있으면 그냥 전부 다 거기에만 올라타가지고 이게 확 자빠져 버리는 거죠. 그게 민간인 사찰일 수도 있고 김용민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하나는 오늘 얘기 안 한 대목 중에 투표율 문제인데 실제로 정교하게 분석을 해보면 부자들은 투표합니다. 투표할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이 투표가 자신의 이익과 바로 직결된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어서 투표를 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우리 정치에서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들, 자영업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 투표를 실제로 많이 못했거든요. 투표율을 임시공휴일로 정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임시공휴일로 하면은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말하자면은 그 비정규직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그리고 자영업자에 고용되어 있는 비정규직들 알바를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투표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임시공휴일 정도는 안 되고 아예 그 총선이나 대통령 선거는 정식 공휴일로 지정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무조건 돌게 만들어야지. 어기면 벌금을 내고? 아니, 일을 시키면은 더블로 임금을 줘야죠. 그리고 그 투표율은 뭐 54% 가까운 것이 낮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진 않아요. 87년 그 체제가 형성된 이후에 투표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져가지고 18대 총선이 가장 바닥이었어요. 40 얼마였죠? 예. 43인가요? 6인가요? 그게 이제 반전을 이뤄가지고 지금 올라오는 중인데 지난 지방선거도 높았고 11.6 재보선도 더 높았고 이번 총선은 그보다 더 높았던 겁니다. 예, 우리가 이제 너무 기대수를 높이 잡아가지고 70%를 달성하자 했기 때문에 이게 상대적으로 낮아 보일 뿐이지 저는 이 추세는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총선에는 투표율이 훨씬 더 획기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전망을 합니다. 대선에는. 네. 대선에는.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걸 종합하면은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사실 4.11 총선이 피크인 지점에서 치러졌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이 그 피크에서 약간의 하강기를 겪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뭐 대부분의 정치 평론가라든지 정당에서 대선을 박근혜 대세로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오히려 거꾸로 봐요. 지금이 오히려 피크고 앞으로는 더 좋아질 것은 별로 없다. 오히려 야당이 최악의 상태에서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다 거세요.
다 거세요. 자, 제가 다 끌게요. 말씀드릴게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래프가 이거고요. 이제 비례대표가 밑에 겁니다.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비례대표는 약간 끝부분에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좀 회복세가 좀 더뎠죠. 이 비례대표 결과에 거의 근접치로 실제 의석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가 굉장히 정확했었어요. 뭐 오차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석 정도씩만 이제 좀 어긋났었는데요. 김어준 총수와 제가 동창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 방송 나가는 밑으로 댓글이 아마 달리고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저희는 그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간 조사하는 이거 게 우리가 의뢰한 게 아니에요, 이 조사는. 이 조사는 사실 어떻게 보면 JTBC에서 저희가 매일 10시에 소개가 되는 그러니까 조중동 방송에서 소개가 되는 예, 그런 데이터예요. 그래요? 예, 잘리겠다. 그러니까 친분이 있다고 제가 뭐 이걸 조작할 수가 있는 상황은 아니죠. 아니, 그렇게 말하는 네.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댓글에 뭐 보면 저희가 이제 사실 중학교 동창입니다. 그래서 별로 친하지 않아요. 뭐 가끔 보는 사이 정도 되는데 그것 때문에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의 아무튼 비례대표 이건 우리가 의뢰해서 지난담에 조사한 게 아니고 그냥 그 실시간을 조사해 둔 걸 나중에 분석한 거예요. 리얼미터는 이제 매주 정례 조사를 월, 화, 수, 목, 금 예, 평일날 닷새 하고 동안 있어요. 예. 제가 잘 아는데 ARS로 하시나요? 아니 ARS 자동응답 500에 방식으로 하고 RDD 방식으로 하고 예. 휴대전화를 20% 포함해서 휴대폰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250명 예,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하잖아요, 그죠? 예, 예. 근데 이번에는 좀 안타까웠던 게 주말 여론조사를 안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 총선 앞두고는 좀 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비용이 문제. 예, 네, 한겨레 역시 도와주시면 다음 선거 때는 꼭. 일단 일부는 좀 부족하지만 할 얘기가 더 많은데 왜냐하면 저희는 그 현장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할 얘기 진짜 많아요. 진짜 많은데 난 2부 때는 이제 방청석에 가셔야 되겠네. 그 아주 롤러코스터를 아주 현장 속에서 봤기 때문에 할 얘기가 많은데 일단 이 그래프와 관련된 얘기는 이 정도로 하는 것으로. 네. 어쨌든 김용민 아주 냉정하게 보면 김용민 파문으로 한두 석의 비례대표를 잃었어요. 그리고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거꾸로 언제나 선거 국면에서는 그 사건 그 자체보다는 사건을 어떻게 대응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불법 사찰을 대응한 한나라당 쪽의 새누리당의 대응이 도덕적으로 옳다 그런 걸 떠나서 선거 국면에서 전략적으로 대단히 유효했다. 그렇죠. 반면에 이쪽의 대응은 대단히 미숙했다. 그래서 김용민 파문이 악재이긴 했으나 모든 악재가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는데 반대 이쪽 진영에서 열심히 두드려 맞다 보면 계속 두드려 맞다 보면 반드시 역풍이 생기거든요. 그거 잃어버린 거 이렇게 복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비례대표들이 원래 감기도 안 걸리잖아요. 야당 비례대표가 그렇지. 그렇죠. 여당은 근데 잘 걸려요.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 앞에 빈자리가 생기면서 이번에 안 된 선수들 몇 명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지역구 지지율은 15석을 뭐 잃어버릴 만큼 떨어졌다니 그거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전혀. 근데 어차피 그런 판단은 일종의 진영적 판단이니까 뭐 얘기할 필요도 없죠. 예를 그러니까 들어서 이런 얘기는 근데 미워하는 사람들은 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다. 낙검수 때문에 20석 날라갔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방송에 나는 꿈수다 방송에서 이 얘기를 못 해요. 해봐야 변명에 불과하고 여기서는 그냥 우리는 깔아준 거네. 우리는 30석이라고. 아닌 척하면서 여기서 얘기 잠깐 해본 거고요. 자, 이때 재밌는 게 보수는 보수의 목적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고요. 또 진보주의 일각에서는 또 다른 이유를 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해요. 국공합작이라고. 국공합작. 대단히 아이러니한 국공합작인데. 됐어. 근데 뭐 낙검수를 이 단골로 공격하는 모 평론가가 최근에 그 라디오 방송에 나가지고 낙검수를 연락이 줬는데 아무 대응이 없다 해가지고 매우 섭섭해하더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몰랐어요. 몰랐어요? 아, 모릅니다, 저는. 요거 해야 되나요? 어떤 거? 방청 신청?
아주 예. 어깨 팡팡은 안 하는 거고. 그건 안 하는 예. 거고. 방청 신청하실 때 김어준의 뉴욕타임즈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가입을 먼저 하시고 비밀글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꼭 사연과 성함, 연락처를 남겨주십시오. 할 얘기 너무 많은데 2부에서 조금 짜투리를 더 하죠. 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1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